인간은 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걸까요? 2019년 은행은 불완전 판매로 파생결합펀드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2024년 홍콩 ELS 사태, 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또다시 불거졌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왜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잘못을 되풀이하는 걸까요? 은행으로 들어가는 박영미 씨.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너무 돈하고 원통해서 생을 마감할 정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1억 천이라는 걸 넣을 때 그 사람은 상당한 기쁨이 있었나 봐. 난 그것도 모르고 지금 살아오고 있었어요.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솔직히 안 됩니다. 여기 안 계시죠? 내가 만났던 그 순간이 내 자신을 칼로 찌르고 싶어요. 그 순간에 내가 칼로 나를 찌르고 싶어. 왜 내가 그 여자 나한테 줄렁줄렁 따라가서 그 여자가 하라는 대로 했는지 내 자신이 나 가슴을 칼로 찌르고 싶어요. 예금이 만기되면 이자까지 다시 넣어 30년 동안 모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3년 전인 2021년에 가입한 상품은 홍콩 ELS. 홍콩 H지수에 연계되는 고위험 파생 상품이었지만 은행화는 대기업 이름을 거론하며 안전성만 강조했다고 합니다. 고객님 참석이 많으면 이 은행도 문 닫아요. 생생히 기억해. 그것만은. 왜 상동 얘기를 하지? 이게 예금인데?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그 여자가 나한테 그런 한 말이 그건 기억나더라고요. 삼성의 마음 우리도 문 닫아요 은행. 이 상품은 홍콩 H지수가 일정한 범위를 벗어난 상태로 만기가 되면 하락률만큼 원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홍콩 H지수가 3년 전 대비 반토막 나면서 대부분 투자자들의 원금 절반이 증발했습니다. 예상 손실 규모는 6조 원. 박영미 씨도 은행을 믿고 맡겼던 돈이 3년 후 절반 넘게 사라진 겁니다. 평생을 모았다 해도 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생활하고 이제 병원 다니고 조금씩 모아서 1억이 되면서 그거를 노후자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예 걱정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는 거 지들끼리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가입 당시에도 대답을 유도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지점의 불법감사 책임자인 과장님이 고객님의 가입의 적정성을 체크한 후에 계좌 신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객입니다. 고객님 투자자금이 의료비, 노후자금 등 긴급 생활자금 해당하고요. 네네. 생활이 아니고. 관련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투자자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것 역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불완전 판매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은 어떤 입장일까? 민감한 조사가 또 진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녹취록 가지고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뭔가 입장 밝히면 좀 어려워요. 상황상 아마 모든 시중은행이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홍콩 ELS 상품은 원금 보장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은행에서 증권사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은행에서 팔아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은행을 찾으신 분들은 위험 선호도가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연령층도 높고 이런 분들한테 이제 파생 상품을 직접 대면에서 마케팅해서 판다는 게 꼭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은행들이 홍콩 ELS 상품 판매에 적극적이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은행이 이제 이자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2018년, 19년부터 계속 듣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ELS 판매 같은 것들은 수수료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보통 비이자 수익을 늘리는 가장 큰 채널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판매 수수료도 높고 비이자 수익으로 잡히고 그다음에 판매도 오히려 쉬운 이런 ELS 상품에 대해서 적극적인 판매를 KPI를 통해서 권장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상품 판매를 독려한 요인으로 지목되는 KPI.
홍콩 ELS를 판매한 은행 4곳의 KPI 점수를 살펴본 결과 불안전 판매 관련 점수 비중은 매우 낮고 ELS 판매 관련 배점은 높게 책정됐습니다. ELS 상품 판매 수수료로 총 6,800억 원을 벌어들인 은행권. 은행원들 사이에서는 무리하게 투자 상품을 팔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점마다 이제 목표 금액이 주어지는데 지점장님한테도 압박이 되고 수익 좋은 상품을 판매를 해야 하니까 뭐 회의 시간에도 뭐 ELS 가입하라고 그러고 정기예금 뭐 손님이다 하면은 무조건 이 상품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서류를 분점에 보내요. 뭐 체크가 누락이 되거나 뭐 미비가 됐으면은 이게 뭐 며칠 안에 보완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직원들이 그냥 조작해갖고 대필해갖고서는 손님 사인 이렇게 해갖고서는 다시 분점에 올리거나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은행 고객들이 잃어버린 것은 단지 돈이 아닌 신뢰와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가족한테도 지금 말을 못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가리를 좀 많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노출이 안 되게끔 개인책 신상들 노출이 꼭 안 되게끔. 제작진은 신원이 노출될까 봐 우려하는 가입자를 위해 AI 대역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 문이 열기 전에 8시 33분에 투자 성향 분석이 돼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은행 영업시간 전에 투자 성향 분석을 하신 건 아니에요? 아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계약서 자체가 임의로 작성이 됐고 저는 단지 그냥 사인만 한 거예요. 공격 투자형이 나와야만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자에 따르면 은행원이 임의로 투자 성향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위법 정황은 또 있다는데요. 요 위임장이라는 게 네. 보지도 못한 서류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위임장을 써준 적도 없고 저희는 아무도 쓴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은행에서 의미적으로 자기네들끼리 그냥 이 위임장을 적지 않았나. 최민아 씨의 남편이 대리가입을 했을 때 위임장을 작성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작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임장의 필적을 감정해봤습니다. 모음 O와 E를 연결할 때 한 획으로 이렇게 연결한 거에 반해서 이 남편분의 글씨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긋고 다시 모음 O를 하고 E를 긋고 이런 그러니까 획을 나눠서 기재하는 특징으로 좀 보이고요. 히읗 같은 경우에도 지금 히읗의 1획을 이렇게 아래로 좀 작성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 남편분의 글씨라고 주어진 것들은 보면 히읗의 1획을 이렇게 가로 형태로 기재하는 그런 특징들이 좀 관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동일인이 작성했다, 이미 작성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해당 은행은 위임장 위조 의혹에 대해 어떠한 입장일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 중에 있으나 아직 이제 결과가 어떻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직 이제 확인된 건 아직 없으시고요. 지난 11일 금감원은 홍콩 ELS 손실 분쟁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DLF 때보다 그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LS 판매은행들은 배상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안이 곧 그 자율 배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고객들별로 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5년 전 유사한 피해 사례보다 더 낮은 배상 비율에 가입자들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절대 자율 배상 못합니다. 왜? 그러면 자신들이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2019년도 판매 금지된 것들을 조건부 허용해서 은행의 사정에 의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배상도 가중해서 올려야죠. 이름만 바꾸면 사람들이 어떤 상품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좀 잠잠해지면 은행은 또 수익성 추구하기 때문에 또 고난도 위험 상품을 판매할 위험성이 또 있는 거죠.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면 피해가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다시 약자에게 돌아갑니다.